안녕하세요. 한국 키사이트 테크놀로지스 이하나입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백투베이직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웨비나는 어렵고 복잡한 기술 용어를 설명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기본 원리와 주요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장비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아젠다입니다. 우선 스펙트럼 분석기가 어떤 장비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오버뷰가 있습니다. 이후 스펙트럼 분석기의 동작 원리와 주요 스펙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제공하는 기능들과 주요 어플리케이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이는 그림은 같은 신호를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모든 신호는 그림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하나 이상의 주파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나타내면 신호의 모든 주파수 성분들이 합해진 상태로 나타나 시간에 따른 신호의 크기 변화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호를 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내면 각각의 주파수 성분으로 분해되어 각 주파수 성분에 대한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신호를 시간 영역에서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오실로스코프이고 주파수 영역에서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가 스펙트럼 분석기입니다. 즉, 스펙트럼 분석기란 주파수상에 분포하는 신호를 측정해서 보여주는 장비로 신호의 주파수 위치와 해당 레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신호는 시간과 주파수로 분석할 수 있고 완벽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과 주파수 측정 결과가 모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펙트럼 분석기가 필요할까요? 오실로스코프와 스펙트럼 분석기 중 어떤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지는 결국 측정할 DUT의 유형과 측정해야 할 항목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림에서는 스펙트럼 분석기가 필요한 세 가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가장 기본 기능이죠. DUT의 주파수 대역이 RF 혹은 마이크로웨이브 대역인 경우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해 해당 대역에서 신호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DUT에서 내가 원치 않는 신호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EMI나 원신호 근처에 존재하는 인터피어런스 신호를 이러한 신호들을 스펙트럼 분석기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은 내용인데요. 파워 레벨이 다른 여러 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측정해야 하는 경우 하모닉과 같은 고주파 성분 측정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스펙트럼 분석기가 필요합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시그널 애널라이저. 어떤 표현이 맞는 걸까요? 어떤 문서를 보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나와 있고 또 어떤 장비를 보면 시그널 애널라이저라고 표시되어 있고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주파수 분석과 앰플리튜드 측정이 주된 기능이었고 이러한 기능을 포함하는 범용적인 분석기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통신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변조와 복조 기능을 사용하게 됩니다. 즉 LTE나 5G NR 같이 신호를 변조해서 보내면 해당 신호를 받아서 복조하고 얼마나 왜곡 없이 신호가 전달되었는지 신호의 퀄리티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복조 기능이 추가된 분석기를 벡터 시그널 애널라이저 혹은 벡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부릅니다. 시그널 애널라이저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타입을 합친 분석기입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X 시리즈 시그널 애널라이저가 대표적인 시그널 애널라이저에 속합니다.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가 어떤 장비인지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형식이 스왑튠 방식입니다. 스왑튠 방식은 우리가 라디오 주파수를 찾을 때처럼 원하는 구간에 대해 쭉 수입을 해서 신호를 찾고 찾은 신호를 주파수와 앰플리튜드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스왑튠 방식이 아닌 다른 한 가지는 프리에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동작 원리는 연속적인 시간축의 신호를 가져와서 ADC를 통해 디지털 샘플링 한 후 FFT 변환을 합니다. 즉, 스왑튠 방식은 하나의 필터가 쭉 수입을 하면서 신호를 찾아내고 그려준다면
프리웨 방식은 마치 여러 개의 필터가 동시에 병렬로 신호를 찾아내는 것처럼 정해진 대역만큼 신호를 처리하고 다시 처리하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신호 처리를 위해 ADC를 거칠 때 위상 정보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프리웨 방식의 스펙트럼은 위상 정보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프리웨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는 위상 정보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수입 튠 방식의 특성인 넓은 주파수 범위나 큰 다이나믹 레인지 등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요즘 ADC는 성능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단점들이 모두 극복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스펙트럼 분석기는 수입 튠 방식과 프리웨 방식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FFT 어널라이저는 결국 DSP에서 신호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확인을 할 만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스펙트럼 분석기의 동작 원리와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스왑 어널라이저의 구성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와 관련된 세미나에서 항상 보셨던 블락 다이아그램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입력 신호는 내부의 어테뉴에이터, 감쇄기를 거쳐 믹서로 입력됩니다. 그럼 왜 감쇄기를 거쳐서 신호의 레벨을 조정하는 걸까요? 결국은 믹서로 입력되는 신호의 레벨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믹서는 RF 주파수를 IF 주파수로 변환해주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핵심 회로입니다. 매우 예민하고 고가이기 때문에 믹서로 입력되는 신호의 레벨을 적절히 조절하여 믹서를 보호하고 동시에 세츄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왜 믹서를 사용해서 중간 주파수로 변환을 하는 걸까요? 수입 튠 방식은 앞서 안내드린 대로 수입을 하면서 원하는 신호를 찾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모든 주파수, 특히 고주파수에 대해 수입을 해서 신호를 찾는 기술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방식이 헤테로다인 원리입니다. 헤테로다인은 혼합을 의미합니다. 즉, 믹서로 입력된 신호는 로컬 오실레이터 신호와 혼합되어 IF, 중간 주파수로 변환됩니다. RF 신호 대신 IF 신호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요. 특히 신호의 민감도나 안정도와 같은 특성이 향상되어 측정이 훨씬 용이합니다. IF로 변환된 신호는 IF 게인을 거칩니다. 믹서로 입력되기 전에 어테뉴에이터에서 감쇄를 시켰기 때문에 다시 IF 게인을 통해서 감쇄된 만큼 보상을 해줍니다. IF 게인을 거친 신호는 RBW 필터를 거치게 됩니다. RBW 필터는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레졸루션 밴드위스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신호의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BW 필터를 거친 신호는 인벨롭 디텍터를 거쳐 신호의 레벨을 측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앰플리튜드를 측정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스펙트럼 분석기는 앰플리튜드와 함께 주파수도 측정을 하는 장비죠. 그럼 주파수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수입 제너레이터가 그 기능을 합니다. RBW 필터는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된 주파수에서 신호가 들어오면 이를 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IF 신호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면서 신호를 찾는데요. 그 역할을 수입 제너레이터가 합니다. 즉, 수입 제너레이터는 수입을 하면서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를 바꾸고 이 주파수가 바뀌는 시간 정보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비디오 프로세싱으로 보내면 앞서 인벨롭 디텍터를 통해 측정된 앰플리튜드와 합쳐져서 스펙트럼 분석기상의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내부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믹서입니다. 믹서는 앞에서 간단히 안내드린 것처럼 IF, 즉 중간 주파수로 변환을 해주는 핵심 회로입니다. RF 신호를 IF 주파수로 낮추더라도 신호를 실어 나르는 캐리어 주파수만 변하는 것일 뿐 신호의 내용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 상향 변환을 위해서는 RF 입력 신호의 주파수와 로컬 오실레이터 신호의 주파수를 합한 결과를 선택하고 IF와 같이 주파수 하향 변환을 위해서는 RF 입력 신호의 주파수와
로컬 오실레이터 신호의 주파수의 차의 결과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믹서는 입력에 없는 주파수를 출력시키기 때문에 비선형 소자라고도 하고, 이 때문에 믹서 자체에서도 하모닉 성분이 발생합니다. 이 하모닉 성분은 곧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측정할 수 있는 하모닉 신호의 레벨을 결정합니다. 다음은 레졸루션 필터입니다. 레졸루션 필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IF 필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IF 필터는 특정 신호를 검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밴드패스 필터로서 다른 말로 분해능 대역폭 필터라고도 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설정하는 RBW의 값이 이 IF 필터의 대역폭을 의미합니다. 이 RBW를 어떻게 설정하여 측정하느냐에 따라 측정되는 결과는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입력 신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입력 신호를 구별하려면 RBW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현재 그림에 나타낸 것과 같이 RBW를 점점 좁힘에 따라 선택도가 향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RBW를 넓게 설정했을 때는 두 개의 신호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의 신호로 나타나다가 RBW가 좁혀짐에 따라 점점 두 개의 신호로 구별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두 신호가 10kHz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만약 RBW를 10kHz보다 넓게 선택했다면 서로 인접한 두 신호들이 하나의 신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의 신호 성분이 필터의 형태에 따라 응답할 때 나머지 다른 하나의 신호 성분도 필터에 응답하게 되어 서로 상충 효과에 의해서 마치 하나의 신호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RBW를 10kHz로 선택한다면 서로 인접한 두 신호들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서로 인접한 두 신호들을 분해, 측정하기 위해서는 RBW를 두 신호 간의 주파수 간격과 같거나 혹은 더 작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파수 분해능을 위해 RBW를 좁힐 때는 필터가 완전히 응답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입 타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즉, RBW를 작게 할수록 주파수 분해능은 향상되나 대신에 그만큼 수입 타임은 길어집니다. 수입 타임이 너무 짧으면 RBW 필터가 완전히 응답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호의 레벨은 더 낮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에서는 선택한 스팬, RBW 및 VBW를 기반으로 가장 빠른 수입 타임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10MHz 스팬을 10kHz RBW로 측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타임이 2.13ms인 경우 이를 강제로 1ms로 줄이면 보시는 것처럼 매저 언켈 에러가 발생하면서 신호의 레벨이 제대로 검출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호의 수입 타임은 가급적 오토로 두시고 측정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인벨롭 디텍터입니다. RBW 필터를 통과한 신호의 레벨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수십만 개의 샘플 중 어느 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할 것인지 디텍터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에는 수입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현재 트레이스를 몇 개의 포인트로 나타낼 것인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값은 1001입니다. 수입 포인트가 1001개라면 수십만 개의 샘플 중 디텍터 타입에 따라 1001개의 대표값을 결정하고 이를 화면에 그려주게 됩니다. 디텍터 타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표시된 빈, 버켓이라는 구간이 앞서 말씀드린 수입 포인트입니다. 즉, 수십만 개의 샘플을 1001개의 빈으로 나누고 하나의 빈을 대표할 대표값을 디텍터 타입에 따라 결정합니다. 파지티브 디텍터는 해당 빈에서 가장 큰 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하고 이 값이 화면에 그려지게 됩니다. 네거티브 디텍터는 반대로 해당 빈에서 가장 작은 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하고 이 값을 화면에 그립니다. 샘플 디텍터는 레벨과 상관없이 해당 빈에서 정중앙에 있는 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합니다. 노멀 디텍터와 에버리지 디텍터도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텍터는 에버러지 디텍터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채널 파워를 측정해야 한다면 정해진 구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신호의 값을 읽고 평균을 내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에버리지 디텍터가 사용됩니다. 에버리지 디텍터는 해당 빈에 있는 모든 샘플을 측정해서 평균을 내고 그 에버리지 값을 대표값으로 그립니다. 대신 다른 디텍터에 비해 측정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노멀 디텍터는 특정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신호와 노이즈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VBW, 비디오 필터입니다. 비디오 필터는 인벨롭 디텍터 뒤에 위치한 로우 패스 필터입니다. 비디오 필터가 왜 필요할까요? 스펙트럼 분석기는 신호와 노이즈를 함께 디스플레이합니다. 만약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가 노이즈 레벨보다 훨씬 더 크다면 신호 측정 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호의 크기가 노이즈 레벨에 가까울수록 이게 신호인지 노이즈인지 제대로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 스무스하게 평활화해주는 기능을 VBW가 합니다. 따라서 VBW를 설정하실 때는 RBW보다는 작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VBW 이외에 지금처럼 신호와 노이즈 간의 SNR이 좋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트레이스 에버리징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디오 필터를 작게 하는 경우에는 필터가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 수입하는 데 필요한 수입 타임이 길어집니다. 이에 반해 트레이스 에버리지는 수입을 여러 번 진행하여 스무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스 에버리징을 진행하게 되면 지글지글한 노이즈 신호들의 평균값은 특정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될 테고 해당 결과가 현재 보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스펙트럼 분석기가 어떻게 입력 신호를 고정된 IF 필터에 동조시켜 측정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믹서, IF 필터, 디텍터, 수입 제너레이터 등이 모두 함께 동작하는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수평 방향의 화살표들은 스펙트럼 분석기의 수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입력 신호는 1.5GHz에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가 해당 신호를 찾기 위해서 로컬 오실레이터가 수입을 시작합니다. 수입 제너레이터에 의해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3.6GHz부터 6.5GHz까지 수입하면서 IF 신호가 생성됩니다. 앞서 IF 필터의 주파수는 고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그림에서도 IF 필터의 주파수는 3.6GHz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5.1GHz로 수입할 때 3.6GHz로 고정된 IF 필터의 중앙에 신호가 나타나게 됩니다. 즉, 지금 IF 필터로 입력되는 신호는 로컬 오실레이터 주파수에서 RF 입력 신호를 뺀 변환된 IF 신호입니다. 로컬 오실레이터 주파수가 5.1GHz일 때 3.6GHz의 IF 신호가 출력되려면 입력 신호가 1.5GHz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1.5GHz 입력 신호가 감지되어 스펙트럼 분석기에 표시됩니다. 앰플리튜드 역시 디텍터를 거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스펙트럼 분석기의 화면을 보면 원래 찾으려고 했던 1.5GHz 신호 이외에도 DC 쪽에서 원치 않는 신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건 많이 알고 계시는 피드스루 성분입니다. 믹서 쪽에서 사용되는 로컬 오실레이터의 성분이 반영되는 건데요. 수입을 시작하자마자 사용한 3.6GHz 성분이 장비 DC 쪽에 그려지게 됩니다. 이 성분은 장비의 센터 프리퀀시를 DC에 가깝게 두시거나 혹은 스타트 프리퀀시를 수 헤르츠로 설정하시는 경우 보입니다. 간혹 이 에로 피드스루 성분이 보여서 장비에 문제가 있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믹서를 사용하는 장비에서는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이므로 무시하시고 측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비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를 사용하시면서 알아두시면 좋을 주요 스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주요 스펙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파워 레벨,
레졸루션, 센서티비티, 디스토션,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나 측정 문서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용어들인데요. 해당 스펙이 무엇이고 측정에서 왜 중요한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를 스펙트럼 분석기에 인가하기 전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비에 인가할 수 있는 신호의 종류와 레벨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신호를 인가하거나 혹은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높은 레벨의 신호가 인가되면 스펙트럼 분석기에 데미지가 가서 결국 장비 고장으로 이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스펙트럼 분석기가 RF 인풋 포트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파워는 플러스 30dBm입니다. 특히 DC 커플드 상태에서는 DC 신호가 인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는 AC-DC 커플링을 제공합니다. AC 커플드 모드인 경우 장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 레인지가 10MHz부터 시작합니다. 즉, 스펙트럼 분석기 내부에서 DC 성분을 차단하는 회로가 동작합니다. 그러나 DC 커플드 모드에서는 해당 회로가 동작하지 않으므로 장비에서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가 2Hz로 낮춰지지만 대신에 이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DC 볼트가 0.2V DC로 사실상 DC 신호가 인가되어서는 안 됨을 뜻합니다. 추가로 DC를 차단하기 위해 DC 블락이란 액세서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주요 스펙 중 하나가 레졸루션, 분해능입니다. 분해능은 신호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앞서 안내드렸듯이 RBW 필터에 의해서 신호의 분해능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RBW 필터 이외에 분해능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는 없을까요? 페이즈 노이즈입니다. 장비의 페이즈 노이즈 성능이 분해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적인 로컬 오실레이터라면 해당 주파수에만 위치하는 깨끗한 신호를 만들어내겠지만 실제로 그런 로컬 오실레이터는 없죠. 따라서 로컬 오실레이터에서 주파수를 발생시킬 때 보시는 것처럼 페이즈 노이즈 성분이 함께 생성됩니다. 그렇다면 이 페이즈 노이즈 성분은 분해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서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신호가 인접해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보이시는 두 개의 파란색 신호가 구분해내야 하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장비의 페이즈 노이즈 성분이 커서 캐리어에 인접한 작은 크기의 신호가 가려진다면, 즉 장비 노이즈에 묻힌다면 RBW 필터의 대역폭을 충분히 줄이더라도 두 개의 신호를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장비의 페이즈 노이즈 성능이 더 좋다면 캐리어에 인접한 작은 크기의 신호가 묻히지 않을 테니 구별이 가능하겠죠. 즉, RBW 필터의 대역폭도 중요하지만 장비 자체가 갖는 페이즈 노이즈 성능이 분해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해당 스펙트럼 분석기의 페이즈 노이즈 성능이 좋다면 해당 장비의 분해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비의 센서티비티입니다. 센서티비티는 얼마나 낮은 레벨의 신호까지 분석해낼 수 있느냐를 가리킵니다. DANL이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Displayed Average Noise Level이란 뜻으로 장비 자체가 갖고 있는 노이즈 레벨을 뜻합니다. 즉, 장비 자체의 노이즈 레벨이 낮아야 입력되는 신호의 레벨이 낮더라도 장비 노이즈에 묻히지 않고 신호로 분석할 수가 있겠죠. 이 DANL에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요소가 어테뉴에이터입니다. 장비 내 어테뉴에이터 값을 크게 적용하면 할수록 장비 내부의 노이즈 레벨들도 따라서 상승합니다. 따라서 최적의 SNR을 고려한다면 가능한 가장 낮은 감쇄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0dB 감쇄가 답일까요? 아닙니다. 입력되는 신호의 크기가 큼에도 불구하고 감쇄를 하지 않는다면 보시는 것처럼 인풋 오버로드 에러가 발생하여 장비에서 제대로 신호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방지하고자 너무 큰 감쇄를 적용한다면 장비 자체의 노이즈 레벨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감쇄는 입력 신호의 레벨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인풋 오버로드가 발생하지 않을 범위만큼 최소한의 감쇄를 통해 측정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비의 DANL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는 RBW입니다. RBW의 크기가 10배씩 커질수록
장비의 노이즈 레벨 역시 10dB씩 상승합니다. 현재 보시는 측정 결과는 동일한 조건에서 RBW만 10배씩 증가시켰을 때 노이즈 레벨 변화인데요. 설명드린 대로 10dB씩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DANL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 요소는 VBW 혹은 트레이스 에버리징입니다. 앞서 비디오 필터에 대해 이야기하며 VBW나 트레이스 에버리징은 신호를 스무스하게 해준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즉, 낮은 레벨의 신호를 측정할 때 VBW나 트레이스 에버리징 기능을 사용하여 노이즈를 스무스하게 해주면 해당 신호를 찾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장비의 센서티비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좋은 센서티비티를 위한 측정 조건을 정리하면 가장 좁은 RBW, 최소의 RF 입력 감소에 효율적인 비디오 필터링 이용, 그리고 앞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프리앰프나 노이즈 플로우 익스텐션과 같은 DANL을 개선하는 기능 사용입니다. 그러나 스펙트럼 분석기를 가장 좋은 감도의 상태로 선택하면 다른 측정 요구사항들과 트레이드 오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RBW나 VBW를 선택하게 되면 측정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디스톨션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디스톨션 스펙이 왜 중요할까요? 앞서 믹서의 기능을 이야기하면서 믹서는 입력에 없는 주파수를 출력시키기 때문에 비선형 소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믹서를 통과하며 우리가 필요한 IF 신호 이외에도 원치 않았던 하모닉이나 인터모듈레이션 신호와 같은 내부 디스톨션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로 DUT의 펀더멘탈 신호만 보시지는 않죠. DUT에서 발생하는 디스톨션 성분들을 확인하기 위해 하모닉 신호도 측정하실 수 있고 투토널러, 인터모듈레이션 신호를 측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장비 내부에서도 디스톨션 성분이 발생하므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장비 내부의 디스톨션 스펙은 곧 장비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 다이나믹 레인지를 결정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란 스펙트럼 분석기가 측정 정확도를 가지고 동시에 존재하는 두 개의 신호들을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호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이나믹 레인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펙트럼 분석기는 최대 플러스 30dBm까지 입력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것은 장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레벨일 뿐 다이나믹 레인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스 30dBm으로 입력된 신호의 세컨드 하모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입력되는 펀더멘탈 신호의 레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장비 내부에서 발생하는 디스톨션 성분의 크기도 커집니다. 따라서 장비의 노이즈 레벨 2로 마치 신호인 것처럼 장비 내부에서 발생한 디스톨션 성분이 함께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만약 세컨드 하모닉을 측정하셔야 한다면 적어도 믹서로 입력되는 신호의 레벨이 마이너스 50dBm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어떤 신호를 측정하느냐에 따라 장비의 다이나믹 레인지는 달라지고 관련 스펙을 현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펙트럼 분석기의 동작 원리와 주요 스펙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출시되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특징과 장비에서 제공하는 측정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 스펙트럼 분석기의 특징 중 하나는 디지털 IF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종류로 스웹 애널라이저와 FFT 애널라이저를 말씀드렸었죠. ADC 및 DSP 기술의 발전은 FFT 애널라이저의 유용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펙트럼 분석기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믹서를 통과하여 IF 신호로 변환되는 것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에는 모두 디지털 IF, 즉 칩에서 신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FFT 어널라이저의 가장 큰 장점은 어널리시스 밴드위스, 즉 분석 대역폭 내에 있는 신호를 모두 캡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 방식은 하나의 필터가 쭉 수입을 하면서 신호를 찾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호가 해당 주파수에서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수입을 하면서도 신호를 놓치지 않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호가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호핑을 한다면 어떨까요? 스펙트럼 분석기는 수입을 하면서 1GHz 대역을 지나고 있는데
신호는 이미 1GHz에서 1.5GHz로 호핑을 했다면 해당 신호를 제대로 찾기가 어렵겠죠. FFT 애널라이저는 이런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단, 정해진 어널리시스 밴드위스 대역 안에서입니다. 즉, 장비가 갖고 있는 옵션의 대역 내에 들어오는 신호들을 모두 캡처합니다. 그런데 이 어널리시스 밴드위스 대역은 한정적입니다. 보통 기본이 25MHz이고요. 장비에 따라 최대 4GHz까지 확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애널라이저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동일한 주파수 대역을 분석한 결과 화면입니다. 그런데 노란색 트레이스로 그려진 왼쪽의 결과 화면은 이게 하나의 신호인지 여러 개의 신호인지 혹은 하나의 신호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오른쪽 결과 화면을 보시죠. 동일한 대역 내에서 하나의 신호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호 성분이 존재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신호에 가려져 있던 낮은 레벨의 신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핑하는 신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얼타임 스펙트럼 분석기의 특징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제가 앞서 FFT 애널라이저의 장점이 정해진 대역 내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캡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나 실제로 ADC에서 신호를 처리할 때 데드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 프레임이 들어와서 프로세싱을 해서 보내고 그 다음 프레임이 들어오면 또 프로세싱을 해서 보내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데드 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리얼타임 스펙트럼 분석기의 경우 이 데드 타임이 없습니다. 오버랩이라는 기술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데드 타임 없이 신호의 데이터를 모두 처리합니다. 물론 리얼타임 스펙트럼 분석기도 어널리시스 밴드위스 대역폭 내에서 신호를 찾는 것은 동일하고요. 최대 510MHz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은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제공하는 원버튼 메저먼트 항목들입니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 항목들인데요. 현재 신호의 대역폭의 전력 및 전력 스펙트럼 밀도를 측정하는 채널 파워, 현재 신호가 점유하고 있는 대역을 측정하는 OBW, 인접 채널에 미치는 전력을 측정하는 ACP, 인밴드 혹은 아웃밴드의 스프리어스를 측정하는 SE, SEM 등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파워 측정 항목에 대해 기본적으로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메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측정 항목은 디모듈레이션, 복조 기능입니다. 앞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듯이 LTE나 5G NR과 같은 신호들의 경우 실제로 신호가 잘 전송되었는지 디모듈레이션을 해서 신호의 EVM을 측정합니다. 이러한 측정 항목들이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제공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5G NR 100MHz 신호의 분석 화면이고요. 채널 파워와 같은 파워 측정 이외에도 EVM 결과가 함께 확인됩니다. 또한 X 시리즈 시그널 애널라이저는 25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LTE나 5G NR 같은 셀룰라 신호의 디모듈레이션 이외에도 EMI, EMC 신호 분석, 노이즈 피겨나 페이즈 노이즈 측정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4개의 종류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휴대하기 편하지만 최대 54GHz,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 신호 측정이 가능한 필드폭스부터 주파수 분석과 앰플리튜드 측정이 주요 목적인 고객분들을 위한 가성비 장비인 베이직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25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파워풀한 X 시리즈 시그널 애널라이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EMI 풀 컴플라이언스 장비인 EMI 리시버입니다. 원하시는 측정의 종류와 사양에 따라 다양하게 스펙트럼 분석기를 추천해 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키사이트로 연락 주십시오. 오늘의 세미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